후궁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공감하십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주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이성과 결혼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 한창 코로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중동 이슬람권에서 의외의 논란거리가 터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아내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건데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통행금지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되자 이동에 제한이 생긴 겁니다. 한 장소에 발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이 다수의 아내를 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가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해당 종교 전문가들의 해석도 분분했는데요. 다른 아내들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지 이혼할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아내와 지내야 한다면 제비뽑기를 해도 된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아내를 보러 가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격한 규율 위반이자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 이슬람권의 남성들은 경전인 꾸란에 따라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그 대신 남편은 책임지고 모든 아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동등해야 하냐면 웬만하면 각 아내들의 거주지가 다 달라야 하고요. 한 아내에게 선물을 줬다면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급의 선물을 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무슬림 세대의 경우 일부 다처제를 기피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생활비 압박도 굉장히 크고요. 남편을 공유한다는 인식에 반대하는 여성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설령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2명만 두는 것이 트렌드라고 하네요. 실제로 슈퍼리치로 유명한 만수르도 부인이 2명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일처제는 일각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상한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약 5,000종의 포유류 중 일부 일처제를 채택한 동물은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즉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결합하는 형태는 자연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인류는 일부 일처제를 선택한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사적 소유라는 경제적 조건 때문에 태어난 제도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취로 생활하던 시대에는 이렇다 할 개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으니까 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내 것,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집단이라는 관계도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죠. 그럼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이 가진 걸 누군가에게 상속해야 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자기 자손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원시시대에 친자검사 같은 과학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혈육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방법으로 일부 일처제가 선호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부 침팬치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을 보면 이 새끼가 있는 어미들은 양육을 위해서 짝짓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새끼를 죽여버리는 수컷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수컷들로부터 새끼를 잘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암수 한 쌍이 되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에 일부 일처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성병 때문이다, 이 혼인 낙오자와 같은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다 등등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언제부터 왜 인간들이 일부 일처제로 살게 된 건지는 아직도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도 관습적이긴 했지만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조선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은 공식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순수한 의미의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양반 남성은 본처가 살아있어도 양인 이하의 여성을 첩으로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걸 축첩을 용인하는 일부 일처 다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조선 초기의 왕들이 후궁이 많습니다. 태종, 세종, 성종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폭력이 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유아 사망률이. 왕자들 중에 그냥 멀쩡히 있다가 7, 8살에 죽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둘, 셋 정도의 왕자를 낳았어요. 정실 왕후랑. 그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거든요, 이 시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자를 많이 낳아 놓는 게 안정화 시키기에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여러 첩을 두고 안정적으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왕자 생산이 일인 겁니다, 일. 근데 그게 조금씩 유교적인 냄새들이 더 덧붙여지면서 후궁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뭔가 존경받는 왕 느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과 평생 산다는 건 사실상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조선의 여성은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어도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먼 얘기 같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여성의 재혼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만 재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이 2005년까지도 남아있었거든요. 반면 고려는 조선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충렬왕 때 박유라는 사람이 왕에게 일반인들도 첩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랍이 호러미를 줄이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부녀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박유를 비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박유가 행사 때문에 왕의 행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왜 노파가 첩을 두자고 청한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뭇 부녀자들에게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분이 달라도 부모와 관가의 허락만 받으면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과 재혼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왕비도 이혼할 수 있었고요. 이혼녀가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몽골 침략기에 일부 다처 풍습이 전해지면서 남자들이 첩을 두는 풍조가 서서히 생겨나게 됩니다. 말기에 다다를수록 이미 혼인한 지방의 토호들이 개경의 중앙귀족과 다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중혼으로 2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 귀족들 사이에 성행하던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되면서 처와 첩을 구별하고 첩의 자식인 서를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태종이 유처, 취처,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도 또 아내를 얻는 것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니 양반들은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으면 첩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조선 후기 관직자가 많이 살았었던 한성부 북부의 호적을 살펴보면 당시 현직자의 18.6%가 첩을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정립된 건 한국전쟁 이후에 나라가 정비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엄연히 헌법에도 남녀 평등권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고요. 결혼한 남편이 첩을 두게 되면 아내가 간통죄로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한 기사를 살펴보면 전국 경찰관 중 첩을 둔 경관이 547명이나 되었는데요. 경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다처 풍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프랑스의 팍스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혈연 및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동거도 아니고요, 결혼도 아닌 또 다른 방식의 간소한 결합인 셈입니다. 팍스를 맺은 커플들은요, 세액공제나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결혼한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으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팍스법은 서류 하나로 결합하고 서류 하나로 갈라설 수도 있는 느슨한 가족 결합의 방식인데요. 관계 해소 절차가 결혼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팍스를 해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프랑스에서 결혼한 부부 중 이혼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공감하십니까? 연애는 필수. 연애는 필수예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요. 좀 제도로 엮이고 싶긴 해요. 제대로 엮이고 싶다고? 제도로? 그럼 결혼을 하는. 근데 결혼은 너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자녀는? 돈이 있으면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죠. 현실인데. 화장실도 두 개. 그러면 이제 해봤나?
아유, 똥 쌀 때 3시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똥 싸려고 3시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하나에. 셋만 돼도 경쟁이 3대 1인데 그럼 부모가 또 참아줘야 되거든요. 기저귀라도 차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침이면. 실제로 전국의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가 참여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0%에 가까운 남녀가 연애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반면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남녀는 20%에 그쳤습니다. 이 다른 조사에서도 미혼 청년 10명 중 4명이 결혼에 있어 부정적이게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담당 연구원은 그 자체의 부정적이라기보다 결혼, 출산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한 집단으로 파악된다면서 청년들의 불안을 읽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세대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값을 제외해도 그 비용이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대 평균 연봉을 계산하기 쉽게 3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최소 10년간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출발선에라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편적인 이 계산이 청년들이 느끼는 모든 걱정을 대변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마련하고 아이 둘 셋을 키울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 경제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한 진화 생물학자는 앞으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짝을 맺어갈지에 대한 질문에 인간 외 어떤 동물도 우리와 같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온 인간만이 서로 상반된 시스템을 오가며 생존한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다음 세대의 청춘들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죠? 일부 1처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럼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